오늘 강의는요, 신체 장애인을 위한 음악 치료라고 해서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장애 환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수업에서 신체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다음 강의에서는 인지 기능 장애,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언어 장애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신체 장애인을 위한 음악 치료의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신체 장애인의 정의와 진단적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신체 장애의 문제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체 장애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체 장애에 따른 음악 치료의 방법과 적용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음악 치료를 통해 그들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또 복원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체 장애인들,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는 복합 장애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체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음악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장애인, 신경과학 분야는 뇌파 검사, 자기 공명 영상,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법, 컴퓨터 단층 촬영과 같은 진단기술의 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 뇌의 여러 영역은 인간 기능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담당하고 각 영역은 손상된 모든 부분들이 인간의 신체 장애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 장애는 장애의 요인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요. 원인에 따라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체의 기능이나 일부분이 불완전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출생 후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장애 요인이 일어난 선천성 장애로는 뇌성마비가 대표적이고, 출생 이후에 발생한 뇌 손상을 설명하는 집합적인 용어인 후천성 뇌 손상으로는 뇌혈관 사고, 외상성 뇌 손상, 저산소성 뇌 손상이 있습니다. 1990년 이후로 생물의학적 과학 연구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음악의 신경동물학적 근거는 뇌 기능에 대한 음악의 영향과 연결되고, 음악과 뇌 기능의 호혜적 관계는 음악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쉽게 저희 책에 있는 텍스트에 있는 내용보다는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나 또는 여러 다른 자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인터넷상에서나 보건복지부 이런 곳에서 나온 공식 자료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의 정의, 선천성 또는 후천적인 골관절, 근 또는 신경의 질환이나 사지 또는 그 일부의 결손 때문에 체관이나 사지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장애가 되어 일반 작업장에서는 생업 능력이 뚜렷이 침해되리라고 인정되는 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책자에서의 신체장애의 정의입니다. 신체장애의 원인 및 분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으로 다시 신경계, 근육계, 골격계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 일로서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 선천적 원인은 장애가
출산 전에 태아 때 이미 발생한 것을 선천적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후천적 원인으로는 출산 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마 후천적 원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사고도 있을 거고 질병도 있을 것이고 세균에 의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후천적으로 우리의 신체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체장애의 특성, 첫 번째 신체적 특성을 보게 되면 지체장애는 신체장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발달이 느리고 발달의 개인체가 심하며 불규칙적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체장애의 특성을 몇 가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신체적 특성.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체장애는 신체장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신체적 발달이 느리고 발달의 개인체가 심하며 불규칙적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격과 정서적인 특성. 일반적으로 열등감이 강하며 내성적이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밝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한 경우 이런 장애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 이전의 근본적인 성격이 장애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능적 특성. 지체장애의 경우 지능이 개인의 능력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지체에 장애가 있는 것이지 지적 장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학습장애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반인과 다른 그런 학습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체장애로 인한 장애 종류의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일단 대표적인 장애 종류로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의 정의,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뇌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저하돼서 마비와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되는 것을 갖고 있죠. 원인과 증상으로는 뇌의 발육 부족, 조사나 미수가, 산모의 질병, 난산으로 인한 출혈과 산소 결핍, 유아기의 심한 황달, 뇌막염이나 뇌염 후유증 등으로 이렇게 뇌성마비 증상을 갖게 되게 됩니다. 치료. 대부분의 뇌성마비아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받아야 하며 보호구, 보장구라고 표현을 하죠. 보호장구 착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비에 대한 치료보다는 동반된 장애에 대한 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몸이 마비되었지만 그것에 따라서 언어장애도 올 수 있고 정신장애도 올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신체에 다양한 질병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반된 장애에 대한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아마비입니다. 정의, 소아에게 발병하여 후에 수족마비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 원인으로는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균이 입으로 들어가 척수까지 침범, 결국 마비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증상 및 특징으로 마비는 상체보다 하반신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성기능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마비 부위에도 감각은 이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치료, 마비된 기능을 부분적으로 향상시키는 물리 및 재활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물리치료를 통해서 또 재활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신체장애 질병인데요. 정의, 근육이 진행성으로 위축되고 점차 힘이 없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근육질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증상, 대개의 경우 유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종류에 따라 처음 시작되는 시기와 침범되는 부위가 다를 수 있죠.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약물은 아직 없으므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보장구를 착용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게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라고, 그래서 거의 그 휠체어에 의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이런 근육 디스트로피를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인생에 또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 보겠습니다. 뇌혈관 장애로 인하여 갑자기 국소신경학적 장애나 의식장애가 발생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뇌졸중이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중요한 사망 원인의 하나로 발생 후 18%가 사망한다고 하고요. 9%는 완전 회복됩니다. 73%는 심한 장애를 입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재활치료로 이동 및 보행, 상지기능 회복,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 및 지각장애 치료, 언어장애, 연하장애, 경직에 대한 치료,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상성 뇌손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의 주요 요인은 교통사고, 폭력, 추락, 총상 등의 외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외상성 뇌손상의 1차적인 기제는 뇌좌상, 미만성 축삭 손상이며 합병증으로는 두 개 내 혈종, 우리 뇌 안에 이렇게 피가 굳어지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런 그 조그만 그 알들이 이렇게 혈종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뇌 팽창, 뇌압 상승, 호흡부전 저혈압, 허혈성 뇌손상 등이 있고 2차적인 손상으로 두 개 내압의 상승, 뇌부종, 저산소증, 수두증 혹은 감염 등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상해 유형은 기능장애의 범위를 다양하게 만들고 CT나 MRI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병변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임상 증상과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산소증, 허혈, 경색. 저산소증은 산소 공급 장애입니다. 말 그대로 산소가 부족한 그런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혈은 혈류 장애에 의해 혈액 공급이 불안전하게 된 경우입니다. 허혈은 어떻게 보면 피를 쏟는 그런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허혈에서는 혈류 장애로 의해 뇌로 당분간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고 그에 비해 저산소증은 오직 산소 공급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경색은 혈류의 감소에 의해 피가 도는 그것이 감소되는 거죠. 세포와 혈관 그리고 신경 섬유를 포함한 조직에서 비관료성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산소증, 허혈, 경색으로도 다양한 장애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다양한 신체 장애가 있지만 신경재활에서의 음악치료로 어떻게 하면 이런 신경재활에서 우리가 음악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학적 음악치료. 1990년경 음악의 생물학적 근거를 확인하면서 음악치료, 신경학, 뇌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임상의들에 의한 노력으로 신경학적 음악치료 NMT 기법이 체계화되었습니다.
NMT의 임상 적용은 3개의 영역으로 하위 분할되는데, 첫 번째로는 감각 운동 기능 회복 훈련, 두 번째는 말하기와 연어 기능 회복 훈련, 세 번째는 인식 기능 회복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 운동 기능, 말하기와 연어 기능, 인식 기능,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인데요. 자, 이 훈련들에 대한 부분을 처음 시작했던 학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우트와 데이비드 모델. 음악 치료를 신경학과 접목하여 재문맥화 음악 치료 모델을 제안하셨죠. 발전시킨 사람으로 마이클 타우트와 윌리엄 데이비드가 있습니다. 음악 치료사는 신체 재활에서 운동의 생리학적 활동을 더 쉽게 만들어 동기, 목적, 구조를 제공하고 적절한 악기를 선택하여 치료에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음악에 의한 움직임과 음악을 통한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음악에 의한 움직임은 운동 패턴의 감각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음악을 듣다 보면 잘 걷지 못하는, 재활 훈련을 하는 중에 이 보행을 잘하지 못하는 환자가 이 음악의 리듬 패턴에 따라서 아주 수월하게 보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듬의 동기와 그 리듬이 동기가 되는 거죠. 척추를 통한 청각 시스템, 우리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이 척추로 인한 이 청각 시스템이 움직여지므로 음악에 의한 움직임들이 더 원활하게 치료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통한 움직임, 청각의 환원과 의도된 움직임, 동기를 부여하는 정서적 자극, 운동 근육의 기억. 음악을 통한 움직임은 우리가 음악 감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환자가 오래전부터 들었던, 그리고 잘 들었던 음악을 감상할 때 다양하게 청각의 환원, 또 동기를 부여하는 정서적 자극이 일어나고요. 또 그러면서 그때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을 통해서 운동 기억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음악 치료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좀 보죠. 당연히 첫 번째는 신체 재활의 목적입니다. 음악 활동을 통해 신체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강점들을 더 키워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재활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물에 대한 인식이거나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미래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이 사실은 이런 신체적인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위축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울감도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게 신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오는 그런 불안, 그리고 열등의식,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신체 재활의 목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좀 치료사들이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적인 목적. 장애로 발달이 늦은 이들에게 음악적 행위를 통해 학습을 위한 개념 형성을 도운다. 이것은 뭐 아동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일반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노인 질환에 있는 분들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기회나 횟수가 제한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음악을 통해서, 또 음악의 박자 개념, 또 가사를 통해서 토의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또 이런 학습 능력들을
기능을 습득하는 이런 개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발달의 목적. 신체 장애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감각, 운동, 기능 면에서 정상 아동들처럼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건 꼭 신체 아동들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죠. 모든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사회적으로 감각, 운동, 기능 면에서 정상인 사람들처럼 발달돼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돕는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신체 생리적인 부분과 또 심리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음악적 행위를 통해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 치료의 목표로는요, 첫 번째는 청각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인데요. 음색, 리듬, 빠르기, 강도의 변화는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반응을 일깨웁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의 세기, 그런 변화는 이 음악 너무 시끄럽다, 너무 좋네, 이런 반응을 일깨우면서 그 자체로도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각과 촉각 기술. 각 음에 따른 다양한 크기의 형태나 연주되는 위치에 따라 시각적, 촉각적 자극을 받습니다. 다루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악기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흥이 있을 거고요. 또 그 악기의 재질을 만져보거나 또 모양을 만지면서 이 다양한 이 촉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아가 아니면 장애우가 여러 악기들을 통해서 보는 것과 또 느끼는 감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운동 협응, 대근육 운동, 팔을 크게 움직이는 부분들, 소근육 운동, 손가락을 움직이는 부분들. 세 번째는 호흡 조절, 노래를 부를 때는 호흡을 마시는 것과 뽑아내는 것에 대한 우리가 복식 호흡, 단전 호흡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의 다양한 몸에 있는 신체 일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훈련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근육도 조금 더 원활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소근육도 수저를 들거나 또 연주를 할 때 어떤 것을 쥐는 힘이나 또 침대에 올라가서 침대에서 앉아 있을 때 무엇인가를 먹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샤워실에서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그 몸의 근육들을 좀 협응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언어 발달, 언어 사용 이전의 표현력. 이 장애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사실 언어에 대한 부분도 한 가지 장애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력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우리가 좀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고 하면서 함께 이 표현력을 좀 높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수용 언어, 다양한 단어들을 듣고 그 단어들을 수용함으로 다양하게 그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이 일에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음악 치료의 효과를 좀 보게 되죠. 음악 치료 시 기대되는 일반적 효과. 첫 번째는 사회성을 향상한다. 관계 개선. 우리가 함께 이 그룹으로 연주를 하거나 그룹 치유를 하면서 함께 그 병동 안에 있거나 또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음악 치료를 받게 되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를 따라가고 인정하는 이런 관계 개선, 사회성에 대한 그런 향상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구사 능력 향상. 그렇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책임감 향상.
음악 치료로 함께 모이면서 내가 언제 연주해야 될지 그 타임 그리고 내 순서에서 정확하게 연주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임감 향상을 북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분 전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좋은 음악을 듣고 또 내가 그 음악 안에 푹 빠지게 되면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어두웠던 기억들 또 나쁜 감정들이 바뀌어지면서 엔돌핀이 소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집중력 향상. 그렇습니다. 내가 이 프로세스 또 이 치유 세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